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8장 노동 이동 중에서 구절의 정책 응용 사례 그 중에서 이민자들의 세대 간 사회 이동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볼게요. 이쪽에서 보실까요? 자, 우리 노동 이동을 봤고요. 이제 이민자들이 이민 잉여를 창출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고 이민자들이 세대 간의 사회 이동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평균적으로 이민자 자녀의 사회 경제적 성과가 이민자 자녀들의 성과가 그들의 부모를 훨씬 앞선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이민 1세대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처음에 1세대는 좀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해. 근데 2세대부터는요, 좀 뭔가 잘 풀려. 이제 약간 고생을 좀 풀리게 됩니다. 그럼 2세대부터 자꾸 이렇게 점차 풀리게 되는 것은 야, 2세대가 더 능력이 더 뛰어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과가 그들의 부모를 훨씬 앞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1970년의 인구조사처럼 특정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특정 시점이라는 횡단면 분석을 하게 돼요. 횡단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코호트 효과 같은 거 우리 살펴봤을 때 지금 60대인 사람들, 40대인 사람들, 20대인 사람들 이렇게 살펴봤을 때 우리가 20대가 더 성과가 좋은 이렇게 따라잡기 동화현상 이런 것들 아닐 수 있다는 거 봤습니다. 자, 그래서 횡단면 자료인 1940년대, 70년대, 2000년의 증거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다음 달락 횡단면 자료 각각 미국인 중에서 이민의 1세대 해당하는 사람,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이민 2세대, 그러니까 처음에 이민 간 사람이고 이제 1세대는 이제 이민자가 있고 이민 1세대는 외국에서 이제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이민 2세대가 미국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최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구별해내서 살펴보니까 자, 3세대라고 하면은요, 미국인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 이제 3세대는 이제 완전히 미국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비교했습니다. 자, 나머지 그룹의 이민자, 손자 세대뿐만 아니라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온 청교도 후손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나머지는 이제 요거 외에 나머지는 이전부터 나이 많은 사람부터 다 섞여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횡단면 자료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은요. 기준선인 3세대 임금에 비교해서 이민 1세대와 이민 2세대 남성의 로그로 나타낸 주당 임금을 보니까 이민 1세대 남성은 3세대 남성보다는 1.45% 더 벌었대요. 자, 그런데 이민 2세대 남성은 기준의 근로자 임금보다 15.8%나 더 벌었대. 그러니까 이민 2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민 2세대는요. 거기 보시면은 이민 1세대와 그 이후 세대보다 더 소득이 아주 높아요. 소득이 아주 높아. 이렇게 되는 모습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표를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요. 각 시점에서 이민 2세대 임금이 가장 높다는 것은 2세대 미국인이 자신의 부모나 자신의 아이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더 있고 돈을 더 많이 벌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론을 추론할 때 이민 1세대의 아이들은 성공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성공을 이룰 동기와 야망이 강하지만 이런 성향은 이민 가정이 3세대로 가면서 점차 동화 현상이 돼서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 간 이민 1세대는요. 나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성공해야지 라는 성공에 목마른 야망이 굉장히 큰데 성공에 야망이 커요. 야망이 큰데 그렇지만은 이제 아직 미국에 정착을 제대로 못하니까 성공은 잘 못해. 근데 그러한 성공의 야망이 2세대 가서 꽃을 피우고 3세대로 가게 되면은 이러한 야망은 점차 소멸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인으로 동화돼서 사라진다. 이런 해석이 옳다면 지난 30년간 미국으로 이민을 온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민자 왔을 때 정책적 배려 안 해줘도 이제 점차 동화돼가지고 더 잘 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패턴이 미래에도 유지가 된다면 이민자의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나머지 근로자분들보다도 몇십 년 안에 더 뛰어난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역시 횡단면 자료의 분석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타낸 결과의 해석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에 주의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단면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세 세대가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30년간 나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그러니까 혈연 관계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1세대 때 데이터, 2세대 때 데이터, 3세대 때 데이터. 근데 이게 같은 혈연 관계, 스미스면은 뭐 존이면 존의 그런 패밀리에 여러 가지 아니면은 무슨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 이런 가족에서의 그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가족들을 비교하는 거야. 거기 보시면 특정 횡단면 자료에서 조사된 이민자 2세대 대부분이 같은 때 조사된 이민 1세대 직계 후손이 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특정 시점에서 이민 2세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보다 더 많이 번다는 사실이 이민 2세대 근로자가 자신의 부모나 자신의 자녀보다 더 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1세대와 2세대 사이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된 것을 계산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서 횡단면 분석할 때는 서로 다른 걸 비교하는 거야. 사과면 사과 계통 중에서 맛있는 사과 해야지 사과랑 바나나를 비교하는 거랑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시요. 1세대와 2세대 사이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된 것을 계산하려고 하면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성과를 연결시켜야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성과가 연결되어야지 우리가 세대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연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단면 자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세대에 속한 근로자의 경제 성과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장기간 동안 이민 집단을 추적해서 세대 간 비교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해보는 것은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짧은 단기간의 횡단면 분석에서는 이런 결과를 얻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긴 롱런 나타내는 장기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알 수가 있는데, 자, 371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연결이 아닌, 그래서 장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분석의 결과. 네, 거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위에 그림 이민 1세대와 2세대 간의 소득 이동해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수평축은 뭐야? 이민 1세대야. 1세대의 상대적인 임금 이렇게 있고요. 여기 수직축은 상대적 임금인데 이민 2세대의 상대적인 임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우상향하는 세대 간의 부의 대물림 우리가 전에 본 거랑 똑같습니다. 45도 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45도 선이면 45도. 그렇게 되면은 이게 1세대 임금이 2세대 임금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게 만약에 수평이면 어떻게 돼요? 1세대 임금이 점차 올라가도 2세대 임금으로 전혀 세대 간의 영향이 없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요, 약간 우상향하는 형태는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자, 우상향하게 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1세대 임금이 2세대 임금에 약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은요, 우상향의 회귀선은 두 세대 간의 특정 출신 국적 임금의 상대적 임금 간에 존재하는 통계적 관계를 요약해 줍니다. 그래서 회귀선이 이게 기울기가 평평하게 되면은, 자, 평평이라고 하면은요, 이민 2세대 국적 그룹의 평균 기술 수준과 1세대 이민자 그룹의 평균 기술 수준이 서로 관계가 없는 거야. 아무 관계 없네 이거예요.
관계가 없어. 1세대 임금이 증가하더라도 2세대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상관관계가 0이 되는 것인데, 즉 모든 2세대 그룹은 부모의 경제적 성과와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유사한 임금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관관계가 거의 0?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1세대와 2세대의 상관관계가 0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게 평균으로 회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회귀선이 상대적으로 가파르다면 1세대와 2세대 간의 상대 임금 간에 상당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45도에 가까우면 관련이 훨씬 더 커지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회귀선이 그림에서는요. 상관관계가 0.56 이렇게 있으니까 완전한 상관관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픽을 달리해서 우리 노동의 이동 중에서 이민자들이 국가 간에 이동하는 그런 얘기를 떠나가지고요. 직장에서 이동 한번 볼게요. 자, 직장에서 이동과 관련된 관찰된 사실들 한번 볼게요. 관찰된 사실들. 네,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제 노동시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동 형태의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바로 직장 이동이다. 직장에서 또 다른 직장으로 이동합니다. 미국에서 새로 고용된 신입 직원의 직장 이동 횟수는 놀라울 수준이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직장 이동 횟수를 한번 살펴보면 자, 새로 고용된 신입 직원이 20대 때 24개월이니까 2년 내에 직장을 떠날 확률이 75%래요. 그러니까 2년 이내에 이직할 확률이 뭐 75%니까 75%의 사람들이 2년 내에 이직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경력이 오래된 직원은 직장을 거의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2년 내에 신입 직원이죠. 신입이 이동을 많이 하고요. but 경력이 오래된 사람은 경력이 오래된 경우는 이직률이 어떻게 돼요? 이직률이 하락하는 거네요. 이직률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이미 10년을 근속한 직원이 2년 근속한 직원보다 떠날 확률이 5% 미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또한 직장 이동과 직원의 연령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경력이 짧을수록 경력이 오래될수록 이직률이 감소하고 경력이 짧을수록 이직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직원의 연령 간의 직원의 나이죠. 연령과 직장 이동은 거기 보니까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야? 나이가 많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직장의 이동의 확률 가능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대 직원이 40대랑 50대 직원보다 직장을 이동할 확률이 훨씬 더 높게 됩니다. 자, 흥미롭게도 이게 이제 하나의 또 특징이고요. 또 하나 흥미롭게도 그만둘 확률, 피고인에 의한 직장 이동과 해고될 확률 모두 직장 경력이 오래되고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관둘래 아니면 잘리거나 이것도 경력이 오래되고 나이가 많을수록 경력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이직률이나 잘릴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로자와 기업 모두 서로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지 알아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새로 고용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에서 해고될 확률이 당연히 높아요. 왜냐면 내가 직장을 다녀봤더니 한 2년간 다녀봤어.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직을 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경력이 오래된 사람은 내가 다녀보니까 이거는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경력이 오래될수록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젊은 근로자는 아마도 여기저기 알아보며 다른 기업, 다른 업계, 심지어 다른 직종에 일할 기회를 찾아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근로자가 기업에게 자신의 자리를 잡고 두 가지 형태의 이동은 점점점
적게 발생하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이직할 확률이 감소한다는 것은 직장을 이동해봤자 어떻게 됩니까? 인적 자본 투자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인적 휴먼 캐피탈을 가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직장 이동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 또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근로자일수록 구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만회할 수 있는 소득을 얻을 기간이 점차 짧아져서 이직할 가능성은 줄어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부 근로자들의 직장 이동 확률이 높긴 하지만 이런 통계에 의해서 사실 미국의 노동시장의 중요한 특징이 가려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된다.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자, 그것은 미국의 장기 근속이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일반적이라는 거 사실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관찰된 사실은요, 우리가 봤을 때 장기 근속이 별로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근속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평생 직장, 종신적으로 쭉 있는 거를 미국인들도 당연히 우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5세 이상의 근로자는 상당수가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최소한 20년간 직장에 머물게 됩니다. 젊은 근로자들 사이에서 직장 쇼핑, 잦은 이직이 일어나는 기간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직장을 쇼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직장 다녔다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직장 다녔다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많이 직장 쇼핑이 일어나긴 하는데 이런 직장 쇼핑이 근로자가 30대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직장 쇼핑은 안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젊었을 때만 좀 하게 되는 거지. 나이가 들면서 직장 쇼핑은 잘 하지 않고 줄어들게 된다. 고용계약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종신고용이라는 말이 없는 미국 근로자. 그래서 이게 종신고용이라는 게 계약서에는 별로 없어요. 고용이 없지만 그게 가능한 한 미국인 근로자들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 내 많은 근로자들은 이른바 평생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직과 해직의 해고의 확률은 한 기업 내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연령이 높아지면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이직하는 근로자는 새로운 직장에서 보통 임금이 높아지는 반면 해고되는 근로자의 임금은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직장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직의 경우와 그리고 해고의 경우가 약간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대요. 이직이면 어떻게 된다? 임금이 올라가요. 근데 해고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임금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젊은 남성 근로자들은 요거요. 좀 약간 자발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겠죠. 자발적이고 또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요. 얼마나 올라가요? 한 15%, 한 5% 최소 더 받게 되고요.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에 해고된 젊은 근로자들은 약간 자발적이 아니죠.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겠죠. 잘리는 거니까. 이렇게 비자발적인 근로자들은 이게 젊은 근로자라고 할게요. 똑같이 했는데 이때는 임금이 떨어진다. 하락한다. 네, 이런 특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직한 근로자와 해고된 근로자가 기업을 나간 다음에 고용에 관련된 경험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이직하는 근로자 대부분은 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 사이에 실업자로 있는 기간이 없는 반면 또 임금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중간에 갭이 없어요. 일을 멈추는 갭이 없어. 이렇게. 해고된 근로자는 갑자기 해고되고 자기가 미리미리 대비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업기간이 생겨요. 실업기간이 좀 길어.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게 되면서 근로자가 겪는 부정적인 결과는 미국 밖에 다른 국가의 노동시장에서도 심각하대요. 우리가 거기 보시면 영국 내에서도 실업된 근로자를 보면 이렇게 해고가 됐어. 영국에서도 대량 해고된 경우에는 대량으로 해고 시 직장을 이제 잘린 거야. 그랬을 때 급여는 해고 전보다 급여가 15에서 25%까지 하락하게 되고요. 임금이 실업 시 임금이 하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스웨덴 같은 경우 실직은 건강을 심각하게 해쳐서 사망률을 높입니다. 영국 외에 스웨덴 같은 경우 사망률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등등 이러한 어떤 네거티브한 충격 같은 게 나옵니다. 직장이 폐업해버린 스웨덴 사람들의 사망률은 직장이 폐업된 다음에 5년 동안 44%나 증가했대요. 임금 구조에 관한 장에서 본 것처럼 80년대와 그리고 90년대 미국에서는 임금의 불평등이 크게 증가했대요. 그래서 요거에 더 나가서 임금에 대한 또 어떤 내용이 달라집니다. 불평등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자, 임금 구조의 이러한 변화와 함께 고용 불안도 증가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고용 불안도 증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2008년에 대불황이 시작되기 이전에 일감이 없어서 공장이 문을 닫아서 혹은 자신의 직책이 없어져서 일을 잃었다고 한 근로자 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사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고 하는 근로자 비율이 실직률은 1990년대에 경제 화랑이었을 때도 매우 높게 유지됐다고 합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면 1981년부터 2001년 동안 실직률의 경향을 보니까 고등학교 중퇴자 제일 좀 높고 전체 근로자보다 대졸자가 좀 더 낮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직률과 관련한 학력 그런 것도 알 수 있네요.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실직률이 학력이 가장 낮은 근로자 사이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놀랄 일은 아니다. 고학력 근로자의 고용 불안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학력 근로자가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직장의 이동과 관련된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어떤 관찰된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11절에 보시면 직장과 관련된 매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매치. 근로자들은 자기한테 맞는 직장을 찾아 나서고 기업들이 원하는 근로자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경쟁적 노동시장 균형의 단순한 수요 공급 모형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론상 얘기하는 경쟁 노동시장에서는요. 시장의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는요. 여기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최선의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고용주. 그러니까 근로자는 최선의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요. 최선의 일자리를 탐색합니다. 탐색하고 그리고 이윤 극대화하려는 고용주,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요. 극대화를 추구해서 근로자를 탐색합니다. 이게 이제 또 능력 있는 근로자가 자기한테 적합한 직장과 딱 만나게 되면은 이거야말로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트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둘 간의 상호작용으로 전체 기업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체 기업의 노동의 한계 생산량의 가치는 같아지게 된다.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는 VMP L의 A 근로자와 VMP L의 B 근로자는 같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균형점에서 일어나는 근로자와 기업 간의 배분은 국민소득에 노동이 기여하는 가치를 극대화한다. 그래서 이게 되었을 때 균형이 달성되고요. 이런 균형이 달성되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분을 통해서 거기 보시면 국민소득에 노동이 기여하는 가치는 극대화됩니다. 노동에 기여하는 가치가 극대화가 달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균형 상태가 바로 더 이상 이보다 나올 수 없어 가장 효율적인 사회 전체적인 고용이 창출하는 가치를 극대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로자의 한계 생산량의 가치가 근로자가 다른 기업으로 이동한다고 증가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러니까 A에서 일을 하나 B에서 일을 하나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이동해봤자 얻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유인이
없어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게 되는 것이고 어떤 종류의 직장 이동도 일어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균형 상태에서는 다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직과 해고는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흔히 언제나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쟁 노동시장의 모형에 따르면은 이렇게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동과 이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이직이 없어야지. 근데 현실에서는 이동과 이직이 존재해요. 이직이 존재합니다. 이론상에서는 딱 균형 상태에 가면 이동할 유인이 없어야 되는데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요, 직장 이동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근로자의 능력이 서로 다르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라고 하면 근로자들의 능력이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근로자의 능력이 다 똑같다라는 동질적인 근로자를 상정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또 기업이 제공하는 근로 조건이 어떻게 됩니다? 근로 조건이 다르고, 그러니까 능력도 다르고 기업이 제공하는 근로 조건도 다 다르기 때문에 게다가 근로자는 기업에서 최고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고 기업은 근로자의 실제 생산성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근데 서로 이렇게 능력과 근로 조건이 다르지만 현실에서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 또는 불완전성 때문에 존재해서 자, 서로 이직과 탐색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탐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거기 보시면은요, 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얘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마다 근로 환경이 다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쪼가 운영하는 신문 판매점과 하는 일이 좀 차이가 있네요. 판매점이 있어요. 쪼가 운영합니다. 사장인 쪼는 조직적이고 미리 근로자의 일정을 계획하고 근로자에게 배정된 일, 상점이 보유한 신문과 잡지를 관리할 전산화된 재고 목록을 만드는 일, 합당한 시간을 준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직적이고 이런 일은 계획적이고 그리고 시간도 충분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야. 이거와 달리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사에서는 MS사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야. 관리자가 마감이 임박해서야 근로자에게 할 일을 딱 알려주는 거야. 업데이트 좀 해.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을 잘 못해. 마감에 임박했을 때 바빠요. 그리고 이렇게 바빠. 그리고 이제 계획이 없어. 갑작스럽게 뭐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일을 밤새서 해야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좀 심하죠. 갑자기 스트레스가 심해. 그러니까 약간 이러한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게 버거운 근로자들은 여기선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스트레스가 많은 조건에서 일을 잘 해내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와 쪼 사이의 매칭의 가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매칭의 가치보다 더 높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낫죠. 아이고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름이 좋다고 해서 거기 가봤는데 됐어 나 그 일이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성이 안 맞으니까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감 시간이 짧으면 오히려 막판에 벼락치기 하는 거에 대해서 생산성이 높이 올라가는 근로자는 오히려 신문 판매점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갔을 때 훨씬 더 매칭의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탐색 매칭이라고 거기 돼 있는데 매칭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보상적 임금 격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돋이 모형에서 봤죠. 각 직장 매칭마다 한 기업과 한 근로자의 특정한 짝짓기마다 고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능력도 다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조건도 다르고 이게 있다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 더 나은 매치를 찾아봄으로써 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탐색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개선의 여지가 내재되어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마이크로소프트에 고용되든지 아니면 쪼의 신문 판매점에 고용되든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근로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거기 체크가 돼 있잖아요. 이 매칭이 잘 되는 거예요. 적합한 직장에 잘 매칭이 됐는가, 그거를 살펴본다는 것이죠. 찾을 동기를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직장 탐색 과정은 근로자의 생산성과 임금을 높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매칭을 통해서 가치를 찾는다는 것은요, 잘 매칭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네,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임금도 증가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칭이 잘 안 돼가지고 좀 더 자기한테 적합한 사람과 이렇게 딱 될 가능성이 있도록 되게 되면 그걸 찾아가게 되는데, 만약에 매칭해서 얻게 될 이득이 없게 되면 그냥 거기서 머무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기업도 자신의 기업 환경에 잘 맞는 근로자를 찾기를 원하는데, 이런 구인 탐색 과정은 기업의 이윤을 높여주게 될 것이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근로자와 기업이 어떤 특정 매치가 가장 높은 가치를 낳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보가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렇게 정보를 다 알고 있다면 처음부터 근로자는 최고의 기업을 찾고 기업은 최고의 근로자를 찾아서 서로 바로바로 매칭, 짝짓기를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직장 이동이 일어날 일이 없게 돼요. 이론과 같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런 근로자와 기업의 만남이 노동 생산물의 총 가치가 극대화되는 최적의 만남이 될 거야. 그러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현실에서는 기업과 근로자는 일을 시작할 때 그 매체의 진정한 가치를 잘 몰라. 그게 정보가 불완전하다, 그 얘기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를 몰라,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시간이 흐른 뒤에야,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정보를 많이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 매치의 가치를 잘못 예측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한 기업과 근로자는 매치가 더 좋은 근로자와 기업과 같이 매칭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의 이동은 노동시장이 매칭의 오류를 수정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직장 이동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현실에서 이직이 존재한다는 거에 의의는 자, 거기 보시면은요, 직장 이동은 노동시장의 매칭의 오류를 수정하는 거야. 아, 내가 봤더니 이거 바람직한 직장이 아니구만, 나한테 맞는 직장이 아니구만, 수정해서 자원이 더 좋게 사용되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효율성을 증가시켜, 높여,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종류의 직장 이동을 효율적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 이동,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칭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신한테 적합한 그쪽으로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이러한 이동은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노동 생산물의 총 가치를 극대화시킨다. 그래서 노동의 총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12절 기업 특화 직업훈련과 직장 이동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기업에 딱 들어맞는 특화된 직장 이동과 직업훈련과 네, 직장 이동,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 그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직장에 고용된 기간이 짧은 근로자는 이직할 확률과 해고될 확률 모두 높은 데 반해서 경력이 오래된 근로자는 이 두 형태의 직장 이동을 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경력이 길수록 긴 노동자는 이직 확률과 해고 확률이 낮은 거야. 그리고 경력이 짧을수록 이직 확률과
해고될 확률이 높아.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경력이 길면 길수록 확률은 낮아요. 잘리거나 이직할 확률이. 그래서 밑에 그림을 봐보시면 근속연수가 수평축에 나와 있어요. 근속연수 기간이야. 여기는 이동 확률이에요. 이직 확률이야. 직장 이동 확률. 그러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돼 있어. 그러니까 근속연수가 길수록 이직 확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인적 자본에 관한 장에서 나온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의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직장에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장에 특화된 훈련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직할 확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관계 초기에는 여기요. 근속연수가 짧아요. T0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고용관계 초기야. 고용관계 초기에는 초기에는 근로자와 기업이 그 일자리에 특화된 기술에 아직 투자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을 서로 하지 않은 거야. 기업 특화라고 써야 되겠네. 특화된 직업 훈련에 투자를 많이 안 한 거예요. 투자가 적어. 서로 빠이빠이 해도 거기 뭐 쌓아놓은 어떤 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결속이 어떻게 느슨합니다. 결속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T1 해가지고 직장에 오랫동안 있게 되면 그 직장에 딱 맞는 기업 특화 기술이 습득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특화된 기술이 점차 습득되고요. 이러한 기술이 습득되면서 거기 보시면은 그 기술이 습득되면 기업 내 근로자의 생산성은 근로자의 급여를 넘어서고 습득되어 생산성은 임금을 초과합니다. 임금을 초과하게 되고 초과하여 그래서 해고될 가능성은 낮아져. 그러니까 받는 임금보다 생산성이 높으니까 해고 가능성이 낮아지고 근로자 임금은 다른 곳에서 받는 임금을 또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도 상승하고 기회비용이 이제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하여 기회비용이 커지죠. 이직계에 따른 기회비용은 커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딴 데 가면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되니까 여기서 이직 또는 해고 확률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지금 당연한 얘기를 그냥 살짝 써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은 거기 보시면은요. 주어진 근로자에 대해서 직장 이동 가능성과 직장 근속 연수에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앞서 보았지만 근속연수가 많은 근로자는 새로 고용된 근로자보다 직장을 바꿀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되고요. 횡단면에서 이러한 음의 상관관계로부터 특정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경력을 오래오래 쌓을수록 직장 이동 확률이 감소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거기 보시면 밝히기 위해서는 주어진 근로자가 주어진 거기 나와 있죠. 똑같은 근로자라는 거야. 그 직장의 근속연수가 쌓임에 따라 그 근로자의 직장 이동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 보여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정을 하는 거지. 이렇게 있다가 계속 있었을 때 그 한 명을 추적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직률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역시 실증 연구에서는요. 근속 기간이 긴 사람과 근속 기간이 짧은 사람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명의 사람을 쫙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을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 우리 이민에 대한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은요. 주어진 근로자가 그 주어진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속했을 때 가능성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 근속 연수가 다른 여러 근로자를 비교하면 이 근로자 얘는 이제 직장 근속 연수가 짧고 얘는 좀 길고 이렇게 막 섞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민 간의 세대 간의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주자와 체류자 간의 직접적인 요거 비교는 서로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주자와 체류자라는 두 종류의 근로자가 있는 노동시장을 생각해 보면 이주자는 특성이 어떻습니까? 이주자는 끊임없이 다른 직장이 더 좋을 거라 믿고 계속 이직을 시도합니다. 이직을 시도해요. 계속 시도하고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이직을 해요. 자, 그렇고요. 근데 체류자는요. 비용을 감수하는데 체류자는요. 야, 이동해봤자 뭐 별로 좋을 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직장 이동에 따른 비용을 감수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 이동, 이직에 따른 비용을 감수하는 것을 꺼려. 됐어. 내가 무슨 뭐 이거보다 더 나은 직장을 뭐 별로 찾을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거기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주자는 직장 이동을 할 가능성이 많고 체류자는 직장 이동할 가능성이 낮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확률 분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사람이 체류자인지 이주자인지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이게 구별해야 되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주자는 직장을 옮기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 직장을 자주 이동하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면 직장 근속 연수가 짧아요. 연수가 짧아 이렇게 됩니다. 직장 이동의 확률은 매우 높게 됩니다. 체류자는요, 직장을 옮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속 연수가 길어요. 그래서 근속 연수가 길어.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이 경우 어떤 근로자가 다음 해에 직장을 그만둘 확률과 근속 연수 간의 상관관계는 그러면 이제 음의 관계가 나오는데 특정 근로자의 이동 가능성이 근속 연수에 따라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상관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래 근속하다 보니까 거기 머물러 있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이주자는 언제나 이주자고 체류자는 언제나 체류자가 돼서 근속 연수가 짧은 근로자들이 이주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속 연수가 짧은 사람일 가능성이 이주자가 높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상관관계가 발생하는 거야. 근속 연수가 긴 사람을 보니까 체류자일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근속 연수가 긴 근로자일수록 새로 고용된 근로자보다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이 적어지게 되고요.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이 중요하다고 단순히 결론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몇 명의 연구에서 이렇게 한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니까 한 명의 근로자가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이직 가능성이 과연 낮아지는가 이거를 밝히려고 합니다. 한 명. 장기간 추적하게 되는 거죠. 이 한 명만 해가지고 그 한 명의 특성을 장기간 횡단면 분석이 아니라 추적을 해가지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려고 시도를 해보면은 자, 노동시장에서 이주자, 체류자 현상이 존재한다는 증거들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근로자가 오늘 직장을 바꿀 확률과 동일한 근로자가 가까운 미래 직장을 바꿀 확률 간에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동시에 특정 근로자의 이직률은 한 직장 내에서는 하락하게 되면서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이 고용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도 또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엄한 거를 비교하게 되면은 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잘못 사실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절 한번 볼게요. 자, 직장 이동과 연령, 소득 곡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직과 직장 이동과 연령, 소득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소득 곡선. 이건 뭐냐면 이제 연령과 소득 간의 곡선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줄 보시면 직장 이동으로 근로자의 연령, 소득 곡선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이직한 젊은 근로자는 임금이 오를 수도 있지만 이직한 사람은 임금이 올라갈 수 있지만 해고된 근로자는 임금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살짝 한번 보시면은요.
자,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연령 이렇게 있고요. 소득, 임금 이렇게 있습니다. 소득이 임금이죠. 근로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양 자체가 체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형태를 보이는 거야. 체류자 이런 형태를 보이고요. 자, 반면에 거기 보시면 이주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원래 있다가 이렇게 돼서 자진 퇴사를 해. 그럼 이제 이렇게 스카웃돼서 올라가는 데다가 해고당했어. 내려가고요. 또 올라가고요. 뭐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된다는 거야. 얘는 이주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그 그림 바로 밑에 보시면 노동 이동이 연령 소득 곡선에 주는 영향은 이동 후에 임금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근로자, 이주자와 체류자의 연령 소득 곡선을 비교해 보면 약간 체류자가 좀 더 가파른 연속 곡선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 기울기가 훨씬 더 높아요. 이주자 경우에는 직장을 자꾸 이동해요. 근데 여기서 이주했을 때, 스카우트 했을 때는 기울기가 확 올라가긴 하지만 여러 차례 직장을 바꾸고 매번 직장을 바꿀 때마다 임금 수준 자체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직장 내에서 이주자 연령 소득 곡선은 대체로 평평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주하거나 해고됐을 때가 이제 거기 보시면 약간 구조 변환이 브레이크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사실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이 존재한다는 것은 직장 이동과 한 직장 내 연령 소득 곡선의 기울기 간에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류자가 뭐라고요? 장기에 고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기 고용되는 관계가 있고요. 그러면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 근로자는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고 투자에 대한 수익의 일부를 챙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투자를 한 곳, 장기 근무하는 직장에서 임금 인상이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의 소득은 총 노동시장 경력뿐만 아니라 직장 이력과 현재 직장의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는요, 지금 그러한 상관관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특화 훈련 가설, 그걸 살펴보면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직장의 근속 연수가 소득에 독립적인 영향을 주는가, 그런 거에 대한 논란은 뜨겁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그 직장에 갔어. 두 번째 단락이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여러 근로자 사이에 존재하는 소득과 근속 연수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대요. 어떤 근로자는 운이 있잖아. 내가 알고 봤더니 사실은 삼성전자에 취업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오성전자에 취업을 해야지 훨씬 더 나한테 맞는 거거든요. 나한테 맞춤화된 옷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람이 운 좋게 나한테 맞는 오성전자에 바로 취업하게 되면 아이고 그냥 처음에 그냥 나한테 맞네 해서 오랫동안 체류할 수가 있는데, 아니 운 나빠가지고 내가 처음에 삼성전자에 간 거야. 아이고 여긴 나한테 안 맞네. 그래서 다시 이직을 했어. 사성전자로 이직을 했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나랑 안 맞네. 그래서 이직을 해서 결국 오성전자로 오게 된 거야. 이렇게 되면 사실 운이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운이 좋아서 두 번째 줄에 고소득 직업을 바로 찾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직장 매치가 잘 돼서 그 직장에 계속 다니는 한 높은 WHA의 임금을 받게 되는데, 자, 잘 매치된 근로자의 소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로바로 이렇게 흐름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 근데 다른 근로자는 운이 별로 좋지 않아. 매칭이 잘 안 됐어. 소득이 그래서 낮아요. 이 근로자는 나쁜 직장에 머무른 한 낮은 임금을 벌게 됩니다. 잘못된 매칭 때문에 근로자 소득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야. 따라서 직장 근속 연수가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기업 특화 직업 훈련이 임금 결정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게 자기한테 적합한 직장에 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매칭이 바로 잘 됐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된 것이지 근속 연수가 거기에 영향 미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특화 직업 훈련과 직장 이동과 관련된 이걸 좀 뭔가 끄집어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 다음 단락은 바로 보면 그러한 데이터가 이게 노이즈에 해당하는 그러한 결과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해석할 때 주의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82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임금이 두 번째 줄 보시면 근속연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많은 노동시장의 성과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보세요. 근속연수가 사소한 문제라는 것은 노동시장 내 기술이 주로 일반적인 기술. 그러니까 근속연수가 길든 작든 상관없다? 근속연수가 오래될 때 나타나는 게 기업 특화 훈련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근속연수가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시장 내에서 기술, 거기 훈련 받는 게 일반적인 기술이라는 것이고요. 기업 전체로 기술이 이전이 가능하게 되면 근로자 해고와 실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것이고 인적 자본 축적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별로 작게 돼서 해고가 일어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런 실증 연구와 관련해서 해석하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시험 대비해서 나타낼 때는 요거 해석하는 거니까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시게 되면 좀 더 보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요런 개념 정도들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거기 챕터 8장에 해당하는 노동 이동과 관련해서요. 특히 이민과 관련된 세대 간의 어떤 소득의 변화 또 직장 내의 이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직자와 체류자 간의 여러 가지 임금, 연령, 소득 곡선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자료를 분석할 때 횡단면 분석할 때는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집어넣어서 비교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거 시험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장수를 하거나 오랫동안 3년, 4년, 5년 하게 되면 실력이 올라간다? 이 사람과 갓 들어온 사람을 비교하면 야, 이 사람이 5년 동안 계속 공부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지금 서로 다른 사람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험 공부를 오래 하면은 붙을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8장 노동 이동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은 챕터 9장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